열면 다 끝나요. 그래도 열 거예요? 나는 이미 끝난 줄 알았어, 걔야. 아니요. 당신만 그렇게 살았죠.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엄마, 하얀 봉투 한 장이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와 바코드가 찍힌 A 사용지 반으로 접힌 봉투였죠. 서울 외곽 한식당 2층 작은 별실이었습니다. 늦가을이라 해는 이미 져 있었고 창밖으로 도로 위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에는 반찬 몇 가지와 식지 않은 숭늉 주전자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여 봉투 모서리를 집었다가 끝에서 멈췄죠. 눈가에는 피곤함보다 긴장이 먼저 묻어 있었어요. 맞은편 영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손가락 마디를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주방에서 칼과 냄비를 잡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지금은 힘을 줄 곳을 잃은 사람처럼 허공만 더듬고 있었죠. 상호는 옆자리에서 창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은 의자 뒤에 벗어 걸어두었지만 셔츠 단추는 하나도 풀지 않은 상태였죠. 턱 근육이 굳어 있었고 입술은 오랫동안 담은 사람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별실 안에는 세 사람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바깥 홀에서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 직원들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작은 방 안 공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정의 손끝이 다시 봉투를 향해 갔습니다. 얇은 종이 가장자리가 살짝 들렸다가 또다시 제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곧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입술이 한 번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상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다가 느리게 시선을 돌려 테이블 위 봉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금세 가라앉았죠. 그때 별실 문 아래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누군가 문 앞까지 왔다가 다시 물러나는 모습이 실루엣으로 비쳤죠.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젊은 남녀 둘이 서 있는 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서 있었지만 이쪽에서는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봉투로 내려왔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봉투 끝부분을 집어들었죠. 얇은 종이 가장자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손을 내려놓았죠. 하얀 봉투는 다시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누웠습니다. 세 사람 모두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날 밤 이 방에서 무슨 말이 오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고 별실한 공기가 완전히 식어갈 즈음 정희가 눈을 감았다 뜨며 속으로 생각했죠. 여기까지 오는데 꼭 석 달이 걸렸네. 그날로부터 석 달 전 여름이 막 끝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2025년 7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 서울 어구 고급 아파트 단지 안이었어요. 32층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아침 햇살이 통유리 창을 타고 길게 내려앉아 있었죠. 넓은 식탁 위로 브런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훈제 연어 샐러드, 갓 구운 크루아상, 유기농 과일. 식탁보 위에 놓인 음식들은 마치 호텔 조식처럼 정갈하게 보였어요. 준호야, 오늘 일요일인데 뭐 약속 있어? 정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예순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단정하게 손질한 단발머리와 깔끔한 린넨 원피스 차림이 나이보다 젊어 보이게 했죠.
맞은편에 앉은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28, 아버지 회사 계열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녁에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누구? 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준호는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렸죠. 그냥 친구요. 친구가 여자야, 남자야? 식탁 끝에서 신문을 보던 상호가 안경 너머로 아들을 흘겨봤습니다. 60대대 중반, 한국그룹 계열 중견기업 회장. 하얀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차림이었지만 어깨에서 풍기는 무게감은 휴일에도 그대로였어요. 여자요. 호, 우리 아들 드디어 여자친구 생겼나 보네. 정희가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 한 6달쯤요. 뭐, 6달이나 됐는데 이제 말해? 정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상호도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죠. 진지하게 만나는 거야? 네. 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부모의 시선이 동시에 자신에게 쏠리자 목이 뻣뻣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떤 애야? 뭐 하는 애고? 상호의 질문에 준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다녀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하고 있고 저보다 1살 많아요. 29이에요. 집안은? 아버지. 준호가 살짝 표정을 굳혔어요. 상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물었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어머니는 지방에서 식당 일하세요. 아버지는 어릴 때 헤어지셔서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대요. 식탁 위로 잠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분위기를 풀었어요. 요즘 그런 집 많아. 중요한 건 그 애가 어떤 사람이냐지. 맞아요. 민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밝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민서? 이름이 민서야?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언제 한번 데려와. 얼굴이라도 보게. 정희의 말에 준호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언제 한번 데리고 올게요. 상호는 대답 대신 다시 신문을 들었어요. 신문 뒤에 가려진 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5층짜리 낡은 빌라 1층 지면과 맞닿은 낮은 창문으로 오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원룸치고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여름 습기 때문인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죠. 민서는 좁은 주방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28, 작은 회사 사무직. 월급은 세후 230만 원 정도였고 월세 45만 원의 관리비와 공과금을 빼면 손에 쥐는 건 빠듯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떴죠. 엄마, 밥은 먹었어? 전화기 너머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62, 지방 대구의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일정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었죠. 월급은 180만 원. 거기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 빼면 160만 원 남짓이었어요. 응, 지금 먹으려고. 뭐 먹는데? 라면. 일요일인데 라면이야? 밥 해 먹어야지. 귀찮아서. 엄마는? 나는 아까 국밥 먹었어. 사장님이 점심 줬어. 민서는 컵라면 뚜껑을 덮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요즘 사람 만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돌아왔습니다. 남자? 응. 어떤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야? 서울에서 회사 다녀. 좋은 사람이야. 집안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민서는 잠깐 생각했어요. 준호네 집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는 회사 경영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신데. 회사? 무슨 회사? 잘 모르겠어. 중견기업이라고 했나? 영숙의 목소리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좋은 집안이네. 엄마. 아니, 그냥 좋은 거지, 뭐. 하지만 영숙의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혼자 딸 키운 집이라는 게 좋은 집안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 집 사정 알아? 대충은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것도 말했어. 그래서 뭐래? 아무 말 안 해. 준호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준호? 이름이 준호야? 응. 영숙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좋은 사람이면 됐어. 너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된 거야. 고마워, 엄마. 근데 민서야. 응? 그 사람이 혹시 우리 집안 얘기 물으면 아버지 얘기는 어떻게 할 거야? 민서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어릴 때 엄마랑 헤어지셔서 연락 끊겼다고. 그래. 그게 맞아. 죽었다고는 하지 마. 알아, 엄마. 죽은 사람 아니니까. 어디선가 살아있을 테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30년 가까이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죽었다고 말하기엔 뭔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민서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낡은 빌라 벽이 보였어요. 오늘 저녁 준호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언젠가는 서로 부모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가면 괜찮아지겠지. 민서는 그렇게 생각하며 식어가는 컵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사당역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준호와 민서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과 케이크 한 조각이 놓여 있었죠. 오늘 부모님한테 말했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사귀는 사람 있다고. 6달 됐다고. 그래서 뭘 하셨어? 어머니는 좋아하시더라. 언제 데려오라고. 민서가 어깨를 움츠렸어요. 나 긴장되는데. 괜찮아.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야. 아버지는? 준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셔. 근데 원래 그래. 나한테도 말수가 적으셔. 집안 얘기 물으셨어? 응. 근데 괜찮아. 내가 잘 말할게. 민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입안이 써졌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말했어. 오늘 뭘 하셨어? 좋은 사람이면 됐다고. 근데 우리 집 사정 알잖아. 엄마 혼자 키우신 거, 아버지 없는 거, 그런 거. 준호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너고 우리 사이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불안이 작게 피어올랐습니다. 좋은 집안의 외아들과 혼자 딸 키운 식당 아주머니의 딸. 그 사이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이어질 수 있을까? 민서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이 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여름해가 길게 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30년 전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엮어놓게 될 줄은. 그로부터 2주 후 8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상호와 정희의 아파트 거실에 4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죠. 상호, 정희, 준호, 그리고 민서. 첫 번째 인사 자리였습니다. 거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차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에어컨 바람이 조용히 흘렀죠. 민서 씨 회사 다닌다고 했죠? 어디서 일해요? 정희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민서는 등을 곧게 펴고 대답했죠. 서울 구로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출퇴근 힘들겠네. 집이 군포라며. 네,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준호가 옆에서 민서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무게가 실려 있었죠. 민서가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지방에서 식당 일하세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엄마랑 헤어지셨어요. 연락이 끊겨서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몰라요. 상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곧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럼 어머니 혼자 키우신 거네. 네. 힘드셨겠다. 어머니가. 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향이 어딘가? 대구요. 거기서 태어나서 쭉 살았어요. 상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그래. 상호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죠. 정희와 준호, 민서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상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민서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거실에 상호와 정희, 준호 쌤만 남았죠.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애더라. 난 마음에 들어.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민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눈빛이 맑더라. 고생했을 텐데 삐뚤어지지 않고 잘 컸네. 정희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죠.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정희가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상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글쎄라니요? 집안이 좀 불안하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혼자 딸 키운 집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무슨 일이요? 민서가 뭘 어쨌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가 중간에 끼어들었죠. 여보, 요즘 세상이 어디 그래요? 편부모 가정 많아요. 중요한 건 그 애가 어떤 사람이냐지. 난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상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한다면서? 그럼 더 신중해야지. 한번 엮이면 평생이야.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피곤하다. 상우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죠. 아버지 원래 그래. 시간 좀 들여. 엄마, 민서가 뭘 잘못했다고요? 집안이 어떻다고 그게 민서 잘못이에요? 아니지. 아니야. 아버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닐 거야. 그럼 왜 저래요? 정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호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단순히 보수적인 것 이상으로 뭔가 불편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8월 둘째 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상호와 정희의 아파트 안방. 정희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고 상호는 침대에 기대어 책을 보고 있었죠. 여보. 정희가 거울 속 상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힘들어해요. 뭐가? 아버지가 민서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니까 눈치 보는 거죠. 상호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반대하는 거 티나잖아요. 반대한다고 한 적 없어. 말로 안 해도 느껴져요. 나도 준호도.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민서가 착하고 성실한 건 인정하잖아요. 상우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책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죠.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그 말 요즘 세상에 안 맞아요. 안 맞아도 현실은 그래. 정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선의 집이 가난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셔서? 아버지가 안 계셔서? 상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처음부터 이랬던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 만났을 때 당신도 뭐 대단한 집안 아니었어요. 상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요? 그냥 달라. 상우가 몸을 돌려 벽을 향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었죠. 정희가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8월 말 퇴근길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준호가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서야, 나 퇴근했어. 어디야? 나도 지금 지하철. 집에 가는 중이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그럴까? 어디서 볼까? 사당역 앞 그 국밥집 어때? 거기 우리 처음 만난 데잖아. 민서가 웃었습니다. 좋아. 거기서 보자. 1시간 후 두 사람은 작은 국밥집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 2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준호야. 응? 너네 아버지 나 싫어하시는 거 맞지?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나한테 거의 말씀 안 하셨잖아. 눈도 잘 안 마주치시고. 아버지 원래 말수가 적어. 그게 아니야. 민서가 국밥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입안이 뜨거웠지만 마음은 더 뜨거웠죠. 나도 느껴. 그분 나 불편해 하시는 거. 우리 집안 때문인 거 알아. 민서야, 솔직하게 말해. 아버지 반대하시는 거지? 준호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반대까지는 아니야. 근데 좋아하시는 것도 아닌 건 맞아. 민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 힘이 없었죠.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내 잘못 아니잖아. 민서가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우리 진짜 괜찮을까? 내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어떡해? 그런 일 없어. 내가 설득할게. 진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포기 안 해. 준호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 불안이 가시지 않았죠. 대구 영숙의 집. 영숙이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였죠. 엄마. 민서야. 밥 먹었어? 응, 방금 준호랑 먹었어. 그래, 잘 먹었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먼저 물었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네. 엄마, 나 걱정돼. 뭐가? 준호네 아버지가 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영숙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왜? 뭘 하셨는데? 딱히 나쁜 말씀하신 건 아닌데 느껴져. 우리 집안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거. 영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래 좋은 집안 어른들은 그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쉽게 마음 안 여는 거야. 근데 엄마, 준호 말로는 아버지가 계속 반대하신대. 집안이 불안하다고, 혼자 키운 집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딸 키운 게 이렇게까지 흠이 되는 건가? 30년 동안 이 악물고 살아왔는데 그게 딸의 발목을 잡는 건가? 엄마, 응, 듣고 있어.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아버지가 옛날 사람인 거지. 그래, 알아. 영숙이 억지로 목소리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준호가 널 좋아하면 부모님도 결국 인정하실 거야. 그런가? 그럼 넌 잘못한 거 없어. 당당하게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키운 집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민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되면 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쪽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죠. 좋은 집안의 외아들과 혼자 딸 키운 식당 아주머니의 딸. 이 인연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불안이 곧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현실이 될 거라는 걸.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상호와 정희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부부 모임이 있는 날이었죠. 정희가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달고 있을 때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가세요? 응,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왜? 준호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저도 나가야 하는데 혹시 차 좀 얻어 타도 될까요? 군포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군포? 민서 만나러 가는 거야? 네. 오늘 민서 생일이에요. 케이크 사들고 깜짝 방문하려고요. 민서는 제가 간다는 거 몰라요. 정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오늘이 생일이야? 왜 미리 말 안 했어? 서프라이즈로 하려고요. 정희가 잠깐 생각하더니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군포 쪽으로 돌아가요. 준호 내려주고 모임 가도 늦지 않을 거야. 상호가 시계를 봤어요. 조금 돌아가긴 하는데 뭐 괜찮겠지. 정희가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엄마도 잠깐 같이 올라가도 될까? 케이크는 엄마가 사줄게. 아들 여자친구 생일인데 얼굴 한번 보고 축하 정도는 해주고 싶어서. 엄마도요? 잠깐만 있다 올게. 축하만 하고 바로 나올 거야. 아버지는 차에서 기다리시면 되고. 준호가 살짝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네, 그럼 같이 가요. 저녁 6시 검은색 승용차가 서울 외곽 주택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기사, 조수석에는 준호, 뒷좌석에는 상우와 정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중간에 빵집에 들러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준호 무릎 위에 예쁘게 포장된 케이크 상자가 올려져 있었죠. 민서가 모르는 거지?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완전 서프라이즈예요. 어머니는 내일 온다고 했고요. 차가 낡은 빌라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5층짜리 소형 빌라였어요.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1층 현관 옆에는 화분 몇 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죠. 여기서 기다릴게. 오래 걸리지 마. 모임 시간 있으니까. 상우가 말했어요. 창문을 살짝 열고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금방 올게요. 정희와 준호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내렸습니다. 민서의 집은 빌라 1층 끝 호수였습니다. 준호가 심호흡을 했어요.
서프라이즈가 성공하면 민서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서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준호야? 민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준호도 똑같이 놀랐어요. 민서 뒤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거든요. 영숙이었습니다. 어머, 준호 씨?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준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 저 민서 생일이라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왔는데. 어머니 내일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원래 내일 오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시간이 돼서 먼저 왔어. 딸 생일인데 혼자 밥 먹게 할 순 없잖아. 민서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나도 오늘 아침에 연락받았어. 엄마가 갑자기 오늘 온다고 해서. 준호의 서프라이즈 계획은 반쯤 어긋났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 민서가 준호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도 오셨어요? 정희가 케이크 상자를 들어 보였어요. 생일이라고 해서 얼굴 한번 보고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케이크 하나 사왔어요. 민서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 이런 것까지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네 사람이 좁은 방 안에 모였습니다. 원룸에 가까운 작은 공간이었어요. 싱크대 옆 작은 식탁 위에 미역국 냄비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빨래 건조대가 펼쳐져 있었고 구석에는 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죠. 정희는 주위를 슬쩍 둘러봤어요. 자신이 입고 있는 캐시미어 코트와 진주 귀걸이가 이 공간에서 살짝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아담하고 깔끔하네요. 혼자 잘 꾸며놨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월세라 좁긴 한데 저한테는 충분해요. 민서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러고는 영숙 쪽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인사드려. 준호 어머니야. 영숙이 허리를 곧게 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 엄마 영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정희도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두 엄마가 처음으로 마주 선 순간이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면서 예의 바르게 몇 마디를 나눴어요. 너무 친한 척도 아니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영숙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손은 자꾸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준호가 케이크 상자를 열고 초를 꽂았습니다. 숫자 초 2개, 2와 9. 불을 붙이자 작은 방 안에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민서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후 하고 초가 꺼졌죠. 민서 씨 생일 축하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몇 분 지나지 않아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케이크만 전해드리려고 잠깐 올라온 거라 남편이 아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먼저 내려갈게요. 민서가 따라 일어섰어요. 그럼 저도 같이 내려갈게요. 아버님께 인사라도 드려야죠. 영숙도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도 같이 내려가서 인사드려야지. 세 사람이 현관을 나섰어요. 준호는 민서 집에 조금 더 있기로 했습니다. 빌라 앞 작은 주차 공간.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저녁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담장 옆에 서 있었고 운전석 창문이 살짝 열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정희가 먼저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상우가 담배를 끄고 차에서 내렸어요.
뒤이어 민서와 영숙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서가 먼저 인사했어요. 상우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일 축하해요. 그 옆에서 영숙도 몸을 살짝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서 엄마입니다. 상우가 영숙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상우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영숙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눈매, 턱선, 고개 숙이는 각도.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영숙도 상우의 얼굴을 보며 눈을 살짝 가늘게 떴어요. 이 느낌 뭐지? 누구 닮았는데? 하지만 둘 다 금방 시선을 거뒀습니다.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준호 잘 부탁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영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쪽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정희가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민서 씨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민서가 손을 흔들었어요. 상우가 차에 올라탔고 정희도 뒤따라 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차 안.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집 생각보다 많이 좁더라. 그래도 애는 싹싹해. 어머님도 억척스럽긴 한데 싫진 않았어. 그래. 상우가 짧게 대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생각해요? 아니, 그냥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서. 누가요? 민서 어머님이요? 응, 착각이겠지. 상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빌라 앞. 영숙이 민서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가봐야겠다. 막차 놓치면 안 되니까. 엄마, 오늘 고마웠어. 미역국 진짜 맛있었어. 민서가 영숙을 안았어요. 영숙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딸. 밤 9시 지방행 고속버스 안. 영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어두운 고속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스쳐 지나갔어요. 이상하네,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아까 주차장에서 마주친 남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것 같았어요. 빼려고 해도 잘 빠지지 않는 아주 작은 가시.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서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민서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아니, 별거 아니고 그날 같이 오셨던 분. 있잖아, 준호 아버지. 응, 왜요? 어떤 분이래? 회사 대표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국 기업 대표래요. 성함은 박상호. 준호네 회사 쪽 대표님이시래.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상호. 그 이름이 귓속에서 맴돌았죠. 30년 전 혼인신고서에 적혀있던 이름. 빌라 주차장에서 스쳤던 낯익은 얼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통화를 끊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기업 박상호를 입력했죠. 화면에 기사 몇 개가 떴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경제면 인터뷰, 10년사 발표. 사진. 영숙은 그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눈매와 턱선은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분명 그 사람이다. 영숙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서가 상호 딸이라는 건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알고 살아온 사실이니까요. 새로 확정된 건 딱 하나. 준호 아버지가 상호라는 것. 며칠 후 평일 저녁, 영숙은 서울 한국기업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문이 보이는 인도에서 서성이다가 기둥 근처에 자리를 잡았죠. 퇴근 시간쯤이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정문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비서, 직원들과 함께 상호가 나왔죠. 정장 차림, 회사인 모드. 영숙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호 아버님. 상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다가 영숙을 알아봤죠. 아, 민서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네, 잠깐 아이들 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시간 많이는 안 뺏겠습니다. 상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건물 옆에 카페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이야기하시죠. 회사 옆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둘 다 마시지 않았죠. 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듣기 전에 우선 차라도 드시죠. 영숙은 커피잔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제 이름부터 제대로 말씀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상호가 왜 굳이?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 엄마 말고요. 제 이름은 대구에서 사는 김영숙입니다. 상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결이 안 되는 표정이었죠. 영숙이 한 번 더 못 박았습니다. 예전에 대표님이랑 대구에서 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얼굴이 굳어졌죠. 눈썹과 입술이 떨렸습니다. 1초, 2초. 그럼 당신이 영숙? 네, 저예요, 상호 씨. 영숙의 입에서 상호 씨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30년 만이었죠. 상호가 등받이에 기대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영숙은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얘기하러 온 거 아니야. 오늘은 애들 얘기만 할게. 애들? 상호 씨 떠나고 나서 배 안에 아이 있는 거 알았어. 그 뒤로 그 애 하나 보고 살았어요. 상호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민서, 당신 딸이야. 뭐? 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당신 씨 아들이랑 연애 중인 거야. 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숙이 마지막 한 줄을 던졌습니다. 둘은 남매야. 카페 안이 시끄러웠지만 그 테이블만 고요했습니다. 상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정도 인정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굳어 있었죠.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둘을 이대로 계속 만나게 할 수 없어. 당신 아들은 당신이 알아서 헤어지게 해. 상호가 고개를 들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당신 만나러 온 거야. 민서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영숙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상호는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켜도 가슴이 답답했죠. 민서가 내 딸이다. 준호와 남매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도들새김처럼 반복됐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카페는 저녁 손님들로 시끄러웠지만 상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스쳐 지나갔죠. 할 말은 했다. 이제 다음은 저 집 몫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할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뭘 해야 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기차가 어두운 밤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오막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상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가 민서 이야기만 꺼내면 얼굴이 굳었고 말끝마다 그만 만나라는 말만 반복했죠. 어느 저녁 식탁에서 또 한 번 터졌습니다. 아버지, 또 그 말씀이세요?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가씨와는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 지난번에는 집안이 불안하다더니 이번엔 또 뭡니까? 이유를 다 말해야 되냐? 아버지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는 거야. 준호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인데요.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보통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거다. 그 이유를 말해보라니까요. 상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죠. 정희는 식탁에 앉은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보수적인 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며칠 뒤 안방.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요. 그냥 집안 차이 정도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대해요? 그런 집안에 얽히면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는 애들이 하는 거지. 왜 우리가 먼저 겁부터 먹어요? 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30년 같이 산 감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수적인 반대가 아니었죠.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또 한 번 상호와 준호가 크게 다퉜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나가서 따로 살겠습니다. 준호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여기서 끝까지 얘기하고 자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죠. 이렇게까지 반대하려면 나한테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부모 말 좀 들으라 해. 아들 인생을 꺾으면서까지 지키려는 게 뭐예요? 상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가 30년을 들이밀었습니다. 나랑 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나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당신 체면 때문에 아들 인생 포기하라는 소리 듣는 엄마는 내가 처음일 거야. 상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숨길 게 있으면 지금 말해요. 아니면 난 아들 편에 설 거예요. 상호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죠. 민서 어머니가 회사로 나를 찾아왔어.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언제요? 빌라 앞에서 봤던 그날 며칠 후에. 그걸 왜 이제 말해요? 무슨 일인데요? 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왜 당신 회사까지 찾아온 거예요? 말해요. 상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알던 사람이요? 어디서요? 지방에서 내가 서울 올라오기 전에.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그냥 아는 사람이 왜 30년 만에 회사까지 찾아와요? 상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야. 뭐라고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 여자가 당신한테 뭔데요? 상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같이 살던 사람이야. 정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요? 이혼하고 서울 올라온 거야, 도망치듯이. 이혼? 정희가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그 단어가 입안에서 굴러가는 동안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죠. 당신 이혼한 사람이었어요?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 못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 못했다고요? 30년을요? 지금 나한테 30년 동안 거짓말했다는 소리예요? 상호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어.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끝났으면 왜 숨겨요? 끝난 거면 말해도 되잖아요.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자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뭐래요? 상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 같았죠.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말해요, 끝까지. 지금 숨길 거면 나 진짜 이 집 나갈 거예요. 상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딸을 낳았대.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이요? 헤어질 때는 몰랐어. 임신한 줄. 그의 이름이 민설애.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을 들이켰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민서요?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가 내 딸이래.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죠.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당신 딸이라는 거예요? 상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으면 왜 2주 동안 저렇게 반대했어요? 왜 이유도 안 말하고 애한테 헤어지라고만 했냐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나는 이혼한 줄도 몰랐어요. 애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인 줄도 몰랐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등을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상호는 혼자 거실에 남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희는 상호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식사도 따로, 잠도 따로. 상호가 말을 걸어도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준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부모가 왜 이러는지 모른 채 민서와의 관계만 힘들어지고 있었죠. 닷새째 되는 저녁, 정희가 먼저 거실로 나왔습니다.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 애가 무슨 죄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애들한테 헤어지라고만 할 거예요? 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시키면 돼. 둘 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정희가 잘라냈습니다. 당신이 30년 전에 도망친 대가를 지금 애들이 대신 치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헤어지라고만 하면 나중에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 봤어요?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말만 믿고 그럴 거다 하고 애들 인생을 갈라놓을 수는 없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정말 그 애가 당신 딸인지 먼저 확인부터 하자. 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뭐 하려고 더 크게 만들어서? 정희가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미 충분히 크게 만들었어요. 애들이 평생 모르게 숨기고 끝낼 생각이면 난 그 인생 같이 안 살 겁니다.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 상호, 정희, 영숙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건 서로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애들 인생을 어떻게 지킬지 정하려고 나온 거예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 말씀대로라면 민서는
우리 남편 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걸 말로만 믿고 애들 보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해요.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릴게요. 우리 셋이 책임지고 조용히 검사부터 합시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애들한테 어떻게 말할지 같이 정해요. 영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굳이 검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세 사람은 몇 가지에 합의했습니다. 검사 과정은 조용히 진행한다.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는다. 결과가 나오면 세 부모가 다섯 모여서 누구 입으로 말할지 결정한다. 며칠 후 병원 접수 창구. 상우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정희는 복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세 부모는 한식당 별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못했죠. 정희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입구를 뜯고 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죠. A사 용지 한 장 표와 숫자, 그리고 맨 아래 한 줄. 부녀관계 확률 99.99%.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상우가 옆에서 그 숫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를 건네받아 숫자를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놓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죠.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애들한테 뭐라고 할지만 남았네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와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세 부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가 먼저 물었죠. 너희 어떻게 여기를? 아버지 차 따라왔어요. 준호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요. 몰래 만나고 뭔가 숨기고. 민서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보며 물었죠.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분들이랑 왜 만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향했습니다. 펼쳐진 종이가 보였죠. 저게 뭔데요? 정희가 종이를 덮으려 했지만 준호가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표 아래 문장을 읽었죠. 부녀관계 확률 99.99%?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죠. 이게 뭐예요?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준호에 앉아. 준호는 앉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들고 서 있었죠. 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예전에 같이 살던 사람이 있었어. 서울 올라오기 전에.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민서 어머니야.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 검사 결과는 민서가 아버지 딸인지 확인한 거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를 보고 다시 보고 또 봤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죠.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서가 아버지 딸이라고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도 준호를 봤죠.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남매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죠.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민서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은 것 같았죠. 천천히 상호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요? 영숙이 민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서는 피하지 않았지만 반응도 없었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었어요? 상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준호를 봤습니다. 그러면 준호 씨가 내 동생이라는 거야? 준호도 민서를 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죠.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눈물이 흘렀지만 민서는 닦지 않았습니다. 꿈이야, 분명히 꿈일 거야. 별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죠. 상호만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며칠 후 조용한 카페. 준호와 민서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한참 만에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멈추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랑했던 거 거짓말은 아니었어. 나도. 민서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냥 기억으로만 가져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준호는 대답 대신 커피잔만 내려다봤습니다. 민서가 일어섰습니다. 언젠가 덜 아파지면 그때는 그냥 같은 동네 사는 사람처럼 안부 정도는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그래. 민서가 먼저 카페를 나갔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상우와 정희의 집. 정희가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상우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당분간 따로 지낼게요. 당신 죄는 당신이 감당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대신 변명해 줄 생각 없어요. 정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멈췄죠. 하지만 민서만큼은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해요. 그 애가 세상에서 잘못된 관계로만 기억되지 않게. 문이 닫혔습니다. 며칠 후 민서의 집. 민서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새 직장, 새 동네. 영숙이 딸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까.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탓 아니야. 그냥 다 지나간 일들이 뒤늦게 따라온 것뿐이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다가와 어깨를 안았죠. 엄마, 나 잘 살게 걱정 마.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잠시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죠. 그 위에 사진 두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찍은 가족 사진, 또 하나는 얼마 전 정희와 민서가 함께 찍은 사진.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에 멈췄어야 할 일이 너무 늦게 우리를 찾아왔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멈춰 세운 건 어른인 우리 몫이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